이런 흐리멍텅한 자세로는 개뿔도 될 게 없어요. 개뿔도. 죽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한 시험에서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 분류,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이 일반범은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조금 덜한데 이제 하도 사회적 문제가 돼서 전철 안에서 여자 엉덩이 더듬어대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입니다. 공식 명칭이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인데, 나나 여러분이나 전철 안에서 여자 엉덩이 더듬어대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성립되는 거야. 아무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개나 소나 아무나. 그런데 요 신분범은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이라는 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그 신분사회의 그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 그렇게 생각했다간, 법이 말하는 신분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차지하는 일정한 지위나 상태, 이걸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 업무상, 횡령, 보관자로서의 지위, 이런 것처럼 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성적 신분이란 말 그대로 신분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위증죄에 있어서 선서한 증인. 위증죄라는 범죄는 아무나 못 저질러. 여러분이나 나는 못 저질러. 단 여러분이나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을 때,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그러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저지르는 거예요. 이때 바로 구성적 신분이 있는 자만이 위증죄라는 범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위증죄에 있어서의 그 신분범을, 이걸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고, 구성적 신분에 의한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신분범. 설명은 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좀 어렵게 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자는 아예 이러한 범죄를 범할 수가 없어. 위증죄라는 건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범할 수 없지. 법정에 혹시 불려가서 선서를 했단 모를까?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자는 아예 범할 수 없는 범죄, 이걸 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그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소위 공범과 신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공범하고 신분이 섞이게 되면 이 개념에서 헷갈리는데, 공범까지 섞이면 더 머릿속에 다 터지죠. 다시 한번, 구성적 신분이란 범죄가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는 신분이고, 범죄 신분이 그 신분에 의한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하고, 신분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신분 없는 자는 아예 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감적 신분은, 이건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을 가감적 신분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살인도 아무나 죽이면 살인이지만 자기 부모를 죽이면 존속 살해로서 더 형이 가중되죠. 바로 이 존속과 비속 간의 관계, 이런 걸 존속과 비속과의 관계, 이런 걸 가감적 신분이라고 하고, 직계 비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 가중되니까 가감적 신분에 의한 범죄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는 자도 범할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자도 범할 수 있어요. 단 신분이 있는 자가 범했을 때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이걸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줄여서 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자는 아예 범할 수 없는 범죄.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범할 수는 있지만 신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이걸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정 신분범에 해당되는 범죄, 뭐 위증죄, 횡령죄, 뭐 배임죄, 이런 범죄들은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 다음 중 신분범에 해당되는, 진정 신분범에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라, 아닌 경우를 골라라 시험에 나오는데, 성의껏 공부했으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위증죄가 선수한 증인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저절로 알아. 횡령죄도 그 물건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는 건 열심히만 공부하면 알아. 그리고 부진정신분범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짱돌만 잘 굴려도 이건 금방 알아요. 존속살해죄가 보통 살인죄에 비해서 직계 좀비속 관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라는 건 바보 멍청이 아니면 알지. 업무상 횡령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횡령에 비해서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거 바보 멍청이 아니면 다 알거든.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거, 이건 머리만 좀 굴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시험에 안 나와. 뭐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그건 소위 뭐가 되는 거야? 찌질이 되는 거야. 찌질이. 이건 소위 이제 전응 아니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그건 안 되지. 한편 거기 참고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에 목적범부터 먼저 봅시다. 자수범 좀 이따 보고. 이 목적범은 신분범과 거의 똑같아. 내용만 목적으로 바뀌었다 뿐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진정 목적범은 뭘까? 진정 목적범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목적 없는 자는 아예 범할 수 없는 범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예로 들어준 게 있지? 목적이 없어서 죄가 안 된 경우. 응? 돈이 없을 때 그건 사기죄는 목적범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를 범할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없다는 걸 알면서 돈을 빌리거나 하면 그냥 사기죄 성립되는 거예요. 통화위조죄를 내가 설명했죠? 네, 컴퓨터 프린터, 칼라 프린터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5만 원짜리를 칼라 복사해 봤는데 요거 통화위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나? 그 돈을 진짜 돈처럼 사용할 목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 목적범에서는 목적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목적 없는 자는 아예 범할 수 없는 범죄야.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이에 비해서 그럼 부진정 목적범은 뭐겠어요? 목적 있는 자도 범할 수 있고 목적 없는 자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는 자가 범했을 때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모해 위증죄는 이거 부진정 목적범입니다. 위증도 그냥 위증을 한 게 아니라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모해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목적범이에요. 역시 내란 목적 살인죄, 내란 목적 살인죄. 이것도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내란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지. 그래서 부진정 목적범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왜? 멍청이 아니면 알지. 그냥 위증죄란 범죄는 알고 있는데 모해 위증죄가 모해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걸 모르면 이건 바보 멍청이지. 아예 내란 목적 살인죄는 아예 내란 목적이라고 죄명 안에 들어가. 내란 목적 살인죄. 이런 것들이 부진정 목적범이라는 거 이거 모르면 바보 멍청이지.
판매 목적, 마약, 소지죄, 이것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기 때문에 일반 소지죄에 비해서 판매 목적 소지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거 바보 멍청이 아니면 알지. 근데 제일 모르는 게 이거야. 진정 목적범은 그냥 성실히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범죄가 아니야. 그래서 주로 욕설 시험에 나. 이거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끔 나와, 가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풀 수 있고, 이 두 개는 바보 멍청이 아니면 다 풀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거든, 이거. 진정 목적범. 목적범을 골라라.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여기서 워낙 많아서 수십 개가 넘는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대신 덩어리 2개 정도는 내가 가르쳐 줄. 덩어리 2개. 덩어리 2개. 그것만 해도 3, 40개가 넘어. 바로 예로 들면 바로 통화 위조,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이런 범죄들, 위변조, 각종 위변조죄, 공문서 위조건 변조건, 사문서 위조건 변조건, 유가증권 위조 변조, 인장 위조 변조, 전부 위변조죄는 그 위변조한 문서나 통화를 진정한 문서나 통화처럼 사용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예요. 또 하나가 각종 예비음모죄, 한 20, 30개 되죠. 각종 예비음모죄. 예비음모란 이제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를 준비하는 걸 예비음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범죄는 예비음모 잘 처벌 안 합니다.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야 처벌하지. 그냥 범죄를 준비하는 건 보통 죄가 되지 않는데, 죄질이 정말 무거운 범죄들은 범죄 준비 행위도 처벌해요. 내란, 살인 이런 중요한 범죄들, 무거운 범죄들은 예비모도 처벌하는데, 이건 100% 진정 목적범입니다. 살인 예비음모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를 해야지 그냥 예비음모 하는 건 죄 안 돼. 그래서 모든 예비음모죄는 100% 진정 목적범입니다. 위변조죄는 한 90%. 아닌 게 몇 개 있는데, 위변조와 관련된 범죄가 목적범이 아닌 범죄가 있는데, 그건 또 형법 강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 두 덩어리만 기억해도 적어도 3, 40개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이제 내란죄와 무고죄 이런 범죄들은 목적법 시험에 의뢰 약방의 간초처럼 나오니까 이건 각계격파라도 기억해둬야 돼. 가급적 목적까지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란죄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예요. 거기 참고라 안에 이제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이런 것들 전부 목적범이라는 거 부진정 목적범이죠. 동그라미 4번에 문서에 관한 죄는 거의 대부분 목적범입니다. 그 다음 자수범. 자수범은 한문으로 요거 이렇게 씁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요 자수와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반대가 아니라 완전히 아예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수가 뭐죠? 자수가 뭐야?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리는 걸 요걸 자수라고 합니다. 알리는 거 갖고 끝 안 나. 알리고 반드시 처벌의 의사, 알리고 자신을 처벌해 달라는 처벌 의사가 들어가요. 이게 자수인데 범인 스스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죠.
형법에서 말하는 이 자수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범해야지 남을 이용하는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걸 이걸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범죄를 또 우리가 간접정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범죄, 이걸 자수범, 자신이 반드시 직접 저질러야지 남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걸, 이걸 자수범.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는 범죄를 이걸 간접정범이라고 하거든. 간접정범. 따라서 자수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접정범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 이걸 자수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수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범죄가 위증죄예요. 위증죄. 따라서 법정에 나가서 선수한 증인 자신이 직접 범행을 범해야지 선수한 증인이 선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정범 형태로는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접정범 형태로 범하는 범죄가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걸 먼저 볼까요? 그럼 A가 B한테 사격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알다시피 경찰 특공대는 사격 시험도 봐요. 사격 연습 좀 해야 되거든. 서울 가면 그 사격, 인천에도 있을걸? 사격, 실탄 사격 연습장. 뭐 10발인가 20발 쏘는데 뭐 2만 원인가 3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A가 B한테 내기를 걸어요. 점심 내기. 그래가지고 B는 열심히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실제 이제 실탄 사격장 가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잘 미국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시다. 관역 뒤에 가서 관역이 몇 발 맞췄는지 확인하는 관역 뒤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야. 왜 이런 거 하고 봤더니 세상에 B 관역 뒤에 갑이 묶여 있었고 A가 B 몰래 B의 관역 뒤에다 갑을 묶어 놓은 겁니다. 갑은 B 총에 맞아 죽었지만 B는 그 뒤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B한테는 살인죄 안 되고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 과실치사도 안 돼. 과실치사도 웬만큼 예상이 가능한데 예상을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켜야 과실이지, 예상조차 불가능했었다면 과실범도 안 됩니다. B는 무죄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B를 이용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갑을 죽인 이 A를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죄는 자수범이다 아니다? 살인죄는 자수범 아니야. 왜? B를, 아무것도 모르는 B를 이용해서 갑을 죽일 수 있으니까 남의 손을 이용해서 범할 수 있거든. 살인죄는 자수범 아닙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선수한 증인이 자신이 직접 위증을 해야 위증죄가 되는 거지, 선수한 증인이 선수하지 않은 자를 이용해서는 범할 수가 없어. 선수하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위증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수뢰죄 같은 것들이 자수범에 해당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수뢰죄는 좀 논란이 있는데, 수뢰죄는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 아닌 자한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올 테니 잘 받아둬라. B는 A가 시키는 대로 뇌물인지 전혀 모르고 A의 부탁대로 그냥 갑이 주는 돈을 빌려줬던 돈 되돌려 받는지 알고 받아뒀는데, 그게 바로 A가 받은 뇌물이라면 간접정범 가능하거든 사실. 그래서 수뢰죄는 좀 논란이 있고, 위증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이건 자수범입니다. 그 신분이 있는 자가 직접, 행위자가 직접 범해야지 행위자 아닌 자가 범할 수는, 행위자 아닌 자를 이용해서 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범은 이미 배웠고, 괄호 2번 경향범으로 내려가서 경향범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성요건의 요소를 잠깐 본 적 있죠? 구성요건에
객관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구성 요건이 뭔가? 범죄 요건이죠.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백 개의 범죄 유형. 그 수백 개의 범죄 유형을 객관적 요소로 보게 되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있고, 주관적 요소에 고의, 과실과 목적, 표현,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요 고의, 과실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서 꼭 있어야 될 요소고, 목적, 표현, 경향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특수한 범죄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예요. 특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부르지. 바로 이 경향범위라는 게 그 어떤 주관적 경향이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마치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듯이 주관적 경향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지하철에 급히 문이 막 닫히는 순간 막 뛰어들어가서 탔는데 바닥에 눈이 미끄러져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찍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여자 엉덩이 터치를 했다고 합시다. 자, 여자 엉덩이에 손을 터치한 건 똑같지만 음란한 경향을 가지고 성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듬어댄 거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여자 엉덩이를 터치하게 됐다면 이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그런 주관적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가 유방암 환자의 유방암 덩어리를 절개해내고 암 덩어리가 잘 제대로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 가슴 유방을 좀 이렇게 만져봤다고 합시다. 만일 전철 같은 데서 여자 가슴을 살짝 만져봤다면 볼 것도 없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되겠지만, 의사가 환자의 종양 제거가 성공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을 살짝 주물러 봤다면, 이 잡히는 게 있나 없나를 주물러 봤다면 이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추행의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추행죄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주관적 경향이라고 하고, 표현, 이게 위증죄에 있어서 위증죄가 바로 표현범입니다. 자기는 A가 빨간색 옷을 입고 B를 죽이는 걸 봤는데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파란색이라고 허위 표현을 했다면, 기억에 반대되는 표현을 했다면 이게 바로 이게 표현범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빛이 이상하게 반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 착시 효과로 정말 파란색처럼 보이는 상황이어라서 자기도 파란색이라고 확신을 했고 파란색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빨간색이었다면, 자, 요거 위증죄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자기 기억에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증언을 했다면 기억에 일치하는 표현을 한 거지 기억에 반대되는 표현을 한 게 아니거든. 그건 위증죄 안 돼요. 위증죄 안 돼. 이런 것들을 표현범이라고 하고, 그렇게 목적범, 표현범, 경향범에 있어서는 목적, 표현, 경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고, 그런 경향이나 목적, 표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적범, 표현범, 경향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연범과 법정범. 자연범은 원래부터 형법이 그걸 범죄로 규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 범죄라고 인정된 거,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범죄지. 이에 비해서 법정범은 범죄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지만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바람에 범죄처럼 되는 걸, 이걸 법정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탈세, 조세범이나 야간 통행 금지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엄밀한 의미에서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생각엔 그게 도로교통법의 위반이잖아요. 사실은
길을 건너고 뭐 이러는 건 범죄가 아니잖아. 남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해야 범죄지. 길 건너는 게 무슨 범죄야. 그래서 바로 그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법이 그걸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걸, 이런 걸 법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론. 행위론. 자, 범죄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형식적으로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내가 요걸 300원짜리 자판기라고 그랬죠. 이 중간 서술어를 다 빼면 범죄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행위만이 범죄가 되고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겠죠. 이때 바로 그 범죄가 되는 행위의 개념을 밝히려고 하는 이론이 소위 말하는 행위론입니다. 행위가 뭘까 도대체? 형법상 행위라는 게 뭘까? 형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법대생들이 처음 행위론을 접하면서 법 배운 걸 후회한다는 거야. 멘탈이 붕괴가 돼서.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강의를 하는 나도 강의를 하면서도 잘 몰랐어. 강의를 한 지 10년 정도가 지나서 어느 날 중부고속도로 오면서 영 찝찝했거든요. 행위의 개념으로 알아야 뭘 좀 알 것 같은데 행위가 뭔지를 모르니.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도 잘 안 나와 별로. 그러니까 내용은 더럽게 어렵고 최고 어렵고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대충 결론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보통은. 그런데 행위가 뭔지를 알고 난다면 왜 형법에서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형법 설명이 불가능한가 한 걸 저절로 알게 돼. 자, 일단 이 행위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소위 그 어려운 행위의 개념을 밝혀서 뭐 하자는 거냐? 첫째, 한계 기능.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와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 아닌 것. 행위와 비행위를 구별해서 비행위는 빼버리고 행위만 범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여긴 분류 기능이라고 하는데 소위 통일 기능 내지는 분류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류 기능 내지는 통일 기능. 모든 범죄 행위가 행위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 행위건 과실 행위건 자귀 행위건 부자기 행위건 행위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쉬운 말로 한계 기능 행위 아닌 건 다 빼고 분류 기능 행위인 건 또 다 들어가야 돼. 고의 행위건 과실 행위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뺄 건 빼고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돼. 과거에 인가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행위론으로 행위의 개념이 이제 결론이 거의 떨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는데 지금 행위론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결합 기능이거든. 즉 행위가 무언지 규명이 돼야 이 범죄론 체계가 서요. 범죄론의 뼈대가 선다고. 소위 범죄론 뼈대가 좌지우지되는 게 이 행위거든. 이게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뼈대, 범죄론의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론의 이해는 필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범죄론 체계는 개략적으로 설명했죠. 구속요건, 위법 책임, 범죄 성립요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서 범죄가 유죄가 되면 형벌권이 발생되는데 보통 범죄는 다 형벌권이 발생하더라도 특수한 범죄에서는 형벌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 하나 더 구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지?
친족 상도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고, 이 전체 개념을 아우르는 그 포괄적인 개념, 이걸 처벌 조건이라고 했고, 처벌 조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형벌권이 발생되는 범죄가 있다고, 친족 상도례 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형벌권이 발생되고, 사전 수뢰죄처럼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돼야 형벌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형벌권이 발생되면 보통은 소송 절차에서 검사의 소추권이 발생되는데, 소추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을 더 갖춰야 되는 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특별법상의 고발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기본 뼈대고, 지금 이제 행위론을 배우면서 요 뼈대 내용이 이제 바뀌어. 지금까지는 고의를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라고 봤는데,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는 입장이 나오거든. 고의를 책임 요소로. 요게 바로 이제 결합기능 체계, 범죄론 체계에서의 기능이거든요. 맨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인과적 행위론인데, 이 인과적 행위론은 보통 책에서 이렇게 인과적 행위로서 행위란 인간의 의사에 기한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 행위론을 좀 쉽게 설명하면 독일이나 일본 책 그냥 베껴서 해석해다 놓다시피 했습니다. 웬만큼 내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행위론 이해를 잘 못하거든, 사실. 그러면 인과적 행위론 때문에 내가 매일 헷갈린 거야. 행위란 어떤 의사에 기한 신체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태도, 문제는 그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지.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의사에 기한 신체적 태도가 행위인데 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인과적 행위론처럼 쉬운 행위론이 없는 걸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야. 이걸 의사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된 거야. 여러분들 이제 그 의지와 의사의 개념이 영어에서는 조금 혼돈스럽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거든. 이 의사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 거거든. 이건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지로 몸뚱아리를 움직였으면 행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졌으면 행위 아닌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갖다 자꾸 의사라는 표현을 쓰고 의사의 내용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의지로 몸뚱아리 움직였으면 행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으면 행위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따라서 잠을 자다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 깊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옆으로 내려놨는데, 하필이면 거기 여자가 누워있다가 여자 가슴에 자기 손이 닿은 거지. 자, 여자 가슴에 손을 대는 신체적 태도를 취했지만 그 신체적 태도는 그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행위 아닌 거야. 행위가 아니라면, 자, 조금 아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핵심 5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인데, 행위가 아니니까 구성요건에서 나가리가 되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형법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범죄가 안 되면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 3개를 다 갖췄으면 무조건 유죄야. 그 뒤에 처벌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죄는 유죄라고. 바로 친족상도례 1항에 해당되는 게 죄는 유죄지만 처벌만 못할 뿐이에요. 유죄 확실하거든. 근데 무죄라면 반드시 셋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야.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를 알아야 뒤에서 보게 될 간접정범이 되느냐 공범 교사범이 되느냐가 달라지거든. 요걸 갖췄냐 못 갖췄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니 정범이 이것 때문에 무죄인지 이것 때문에 무죄인지, 요거 둘 때문에 무죄면 보통 간접정범이고, 요거 때문에 무죄면 공범이 성립되거든. 따라서 구성요건상 소위 행위가 아니라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거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행위가 아니라면 추행죄라는 범죄, 구성요건 단계에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였으면 행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진 건 행위 아닌 것.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내가 주변에서 오늘 약간 당황했습니다. 내려가지고 지난번에는 지하상가로 손쉽게 쑥 들어갔는데 오늘은 내려왔는데 어딘지 잘 못 찾겠어. 한참 두리번거리다 찾았습니다. 바로 이때 내가 어딘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뛰어가면서 나를 어깨치기로 툭 치고 가는 바람에 내가 엎어졌고 엎어지면서 여자 엉덩이를 더듬으면서 엎혀졌다고 합시다. 자, 역시 내 손으로 여자 엉덩이를 더듬었지만 신체적 태도는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겁니까? 아니지. 어떤 놈이 치고 가는 바람에 연약한 내가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터치를 한 거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내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를 어깨치기 하고 간 그 놈이 바로 뭐예요? 그 놈이 취행이야 고의범, 고의, 과실로 하면 죄가 안 되니까 그러는 바람에 뭐 내가 확 하면서 핥혀서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무죄고 상해 행위가 아니지. 왜? 내 행위가 아니니까. 나를 치고 간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치고 간 놈이 과실, 고의로 그 여자 다치게 하려고 했다면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되는 거고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그놈이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놈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신체적 태도를 취했으면 행위. 근데 섹시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을 댔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넘어지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섹시한 여자 엉덩이가 탐이 나가지고 타치를 했다면 이건 내 의지로 몸이 움직여진 것이고 이건 뭐 내 추행행위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몸뚱아리를 제어했으면 행위, 제어하지 못했다면 행위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내가 왜 의사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전부 다 설명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소위 얘들이 주장하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명제가 뭐냐면 객관적인 것은 위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라는 명제를 유지해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알다시피 구성요건에 객관적 요소도 있고 주관적 요소도 있으며 그 주관적 요소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목적적 행위론이나 사회적 행위론을 취할 때 나오는 주장이고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구성요건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걸 끔찍히 경계했습니다. 왜? 자, 구성요건은 범죄의 스타트, 첫 출발점이야.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는 이건 쉽게 파악할 수가 없고 쉽게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주관적 요소가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가 범죄가 되고 뭐가 범죄가 안 되는지가 뭐 헛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죄형 법정주에서 배운 뭐에 문제가 생긴다. 죄형 법정주에서 소위 뭐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깔끔하게 하라는 원리가 뭐였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 죄형 법정주의 파생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명확성의 원칙. 일반 국민들이 그 구성요건을 읽어보고 뭐가 범죄가 되고 아닌가를 딱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관적 요소가 구성요건에 들어가 버리면 머릿속에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는 쉽게 알 길이 없고 쉽게 알 길이 없는 요소가 범죄의 첫 출발점에 들어가 버리면 범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그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려고 객관적인 것만 위법으로 그리고 모든 주관적인 것은 책임 요소로 돌리라고 해서 그래서 고의과실이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책임 요소가 돼요. 고의가 구성요건에 없고 책임 요소에 있어요. 고의과실이.
고의과실이 책임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위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지킬 수가 있었지만 그 대신 이 인가적 행위론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인가적 행위론자들이 놓친 게 바로 부작위, 특히 부진정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적어도 행위이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행위,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도 전부 행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범죄가 되는 행위라면 다 들어가고 범죄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야 되는데 바로 부진정 부작위를 행위로 보기 곤란한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인가적 행위론자들이 부진정 부작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자, 예를 들면 자기 엄마가 장난꾸러기 아들놈이 산정호수에 놀러 갔는데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도 엄마라는 작자가 일부러 구하지 않아서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일부러 구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어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때 엄마 M이 취한 신체적 태도는 뭐예요?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구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고, 이거 M의 의지였어요, 아니었어요? M 의지였지? 지 스스로 보험금을 타먹고 싶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일부러 구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고, 그거 M 의지에 의한 것이었거든. 이거 부진정 부작위 행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 M이 F남과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애가 빠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힐끗 봤는데 자기 아들이야. 여기서 이 M이 가뜩이나 F와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아들이 결혼에 걸림돌이고 결혼 자금도 필요한데 생명보험금까지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기어이 S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M은 지금 신체적 태도, 무슨 태도를 취했나?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태도를 취했죠. 그거 M 의지였어요, 아니었어요? M 의지였지? 지가 신나가지고 너 마이크 들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잖아. 그렇다면 이 인간은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를 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게 살인행위인가? 여기서 학생들이 저 인간 머릿속에 자기 자식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건 여기서 안 본다고.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왜? 머릿속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가면 구속요건이 뭐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걸 빼고 구속요건 단계에서는 안 본다고. 그러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싹 빼고 판단하면 M은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뿐이지 무슨 살인행위를 했다는 거냐. A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는 구속요건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말자. 책임에서 보자. 그런데 구속요건 단계에서 이미 노래 부르고 춤추는 행위가 살인행위가 될 수 없으니 무죄가 돼버린 거지. 책임까지 가야 개코나무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 그냥 소위 말하는 골키퍼 앞에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지. 여기서 무죄가 된 거지. 그럼으로써 이 부진정 부작위 행위를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살인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바로 이 밖으로 드러난 신체적 태도, 이걸 유체성이라고 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이걸 유의성이라고 한다면 이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행위냐 아니냐를 분석할 때는 유체성, 신체적 태도를 먼저 보고 그 신체적 태도가 그 인간 의지로 비롯된 것이냐, 행위,
의지와 상관없이 비롯된 것이냐, 행위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 학설입니다. 인가적 행위론자들이 왜 그렇게 구성요건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걸 끔찍히 싫어했다고? 명확성 원칙이 깨질까 봐. 죄형 법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요 행위를 규명할 때도, 그 행위를 규명할 때도 주관적 요소는 싹 빼고, 소위 말하는 요즘에 기름기 트랜스 지방을 싹 뺀다고 하잖아요. 그 지방기를 싹 빼가지고 지방기는 일로 옮기는 듯이 바로 주관적 요소는 전부 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 범죄론 체계, 기본 체계가 뭐 확 바뀌지. 고의과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범죄론의 이 구도 자체가 확 바뀌는 거야. 인가적 행위론이 뭐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론만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무엇의 요소로 본다? 책임 요소로 본다. 그래야 나중에 또 뭐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이게 또 여기 연결됐거든. 그러니 개뿔도 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뭐 고의설 책임설을 공부한다는 건 완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야. 기본적인 이것도 고의의 위치도 파악 못하면서 개코나 뭐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고의설 책임설을 무슨 소리 이해할 거야. 그건 시험에 좀 몇 번 나왔습니다. 그건 내용도 어렵지만 시험에 나왔어.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고의과실을 책임 요소로 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인간의 행위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분석할 때도 그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뺄 수는 없다. 그 생각을 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지.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인간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활동으로 나아가는데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밖으로 드러난 태도가 아니라 그 인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목적은 우리 쪽 앞에서 배운 뭐 목적, 표현, 경향, 요 목적하고는 달라요. 이건 행위 이외의 목적이고 위조 행위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 요걸 말하는 거고, 목적적 행위론이 말하는 목적은 요 행위 그 자체의 목적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B가 A를 꼭지가 돌아버릴 만큼 놀리고 있습니다. A는 B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고 지금 죽이면 너무 티가 나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B를 죽일 목적을 설정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17일 만에 좋은 기회가 와서 B를 살해했다고 합시다. 총칼 고민하다가 총은 소리가 나니까 요 칼로, 회칼로, 조그만 회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이때 바로 살인죄는 목적범이다 아니다. 살인죄는 목적범 아니야. 그냥 사람 죽이면 성립되는 것이지 무슨 뭐 원수를 갚을 목적, 돈을 빼앗을 목적 이런 거 필요 없는 범죄거든. 그래서 살인죄는 목적법 아니야. 그냥 B를 죽일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B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 수행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활동으로 나아가면 행위. 목적이 아예 없거나 목적만 있을 뿐 지금 B를 죽일 목적을 설정해 두고 몇 년째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살인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야 살인 행위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행위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아까처럼 잠꼬대로 자다가 옆에 여자 가슴을 터치한 거. 자, A는 옆에 있는 B 여자의 가슴을 터치할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행위 아닙니다. 인가적 행위론에 의하더라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지만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더라도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넘어지면서 뭘 잡으려다가 옆에 있는 여자 허벅지를 꽉 핥혀가지고 상체기를 냈다. 역시
어깨치기를 당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여자를 붙잡으려다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 여자 허벅지에 상처를 낼 목적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역시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더라도 행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 내가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라고 목적을 설정하고 칼을 준비하고 17일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17일 만에 찔렀다면 A가 B를 칼로 찌른 건 뭐요? 100% 고의겠죠? 목적과 고의는 거의 동의어예요. 내가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거 고의와 다를 바 없거든. 따라서 목적이 행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 목적과 고의는 거의 동의어인데 고의도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관적 요소를 책임으로 다 돌렸지만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바로 뭐? 목적이 행위 안에 포함돼야 인간의 행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목적이라는 게 고의와 다를 바 없고 고의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 옮겨버립니다. 사실은 인가적 행위론이 등장한 이래 무려 100년 동안 이 학설이 학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하면서 고의를 책임해서 구성요건으로 돌리게 되지. 100년 만에. 그래서 이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을 형법학계에서는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완전히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은 뭐 다 고의가 구성요건 요소라는 건 이제 어떤 학설이든 인가적 행위론은 거의 뭐 사라져버린 이론이다시피 하니까 사회적 행위론도 거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도 고의는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라고 설명했고 인가적 행위론자들만이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에는 아예 주관적 요소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목적이 행위의 중심이 되며 목적을 설정한 다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행위,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있더라도 수행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 행위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해요. 한편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객관적인 것은 전부 위법으로 돌리고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평가의 객체와 객체의 평가는 별개이다 이런 말로 평가의 객체와 객체의 평가는 별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이 평가의 객체는 평가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객체의 평가는 뭐 평가의 대상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법에서 평가의 대상이 바로 구성요건이고 구성요건이 법에 위반되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위법이거든. 그래서 평가의 객체는 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객체의 평가는 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을 때 이게 바로 뭐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잖아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A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가 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평가하거든. 위법성이. 그래서 위법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이 위법 평가를 받는 대상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가의 객체와 객체의 평가는 별개다라는 것은 시험으로 말하면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시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자기랑 뭐 아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 합격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시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뭘로 봐야 된다? 객관식 시험이 공정하다는 거야. 객관식 시험이 공정하다라는 얘기고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만든 게 나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공사들, 저기 정선에 있는 그 빠진코 회사 있잖아요. 세상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 전원이 다 낙하산이란 뉴스 봤죠? 그 세대가 바로 내 세대야. 참 추잡한 새끼들입니다. 어쩌다 20명 중에 한두 명을 낙하산으로 넣을 수 있지만 20명을 다 낙하산으로 넣는 그 진짜 그런 쓰레기 새끼들이 어딨나. 거기뿐이겠어. 모든 공사가 대부분 다.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객관식 시험이 공정한 겁니다. 내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강의를 가는데 맨 처음에 나도 이제 주관식 시험을 봤지. 근데 여학생이 와가지고 그것도 예쁘고 귀여운 여학생이 와가지고 막 어깨치기 하면서 선생님 나 점수 좀 올려줘요. 그럼 올려줘야지. 당연히 올려줘야지. 90점으로 팍팍 올려주면서 남학생이 와가지고 어깨치기 하면서 성적 올려줘. 이 자식이 미쳤나? 그리고 패버리고 막. 너 깎아 80점에서 70%. 아니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거든. 남자 선생님 입장에서 귀여운 여학생이 와가지고 그렇게 귀염을 떠는데 당연히 올려주지. 남자가 와서 징그럽게 이래봐. 점수 더 깎아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주관식이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개입되고 그러더라고. 그 뒤 시험을 객관식으로 봅니다. 골치 아프지. 내가 시험지 다 뽑아가고 집에서 주관식이야 그냥 쭉 칠판에 문제만 써주면 되는데 그 뒤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여학생이 와가지고 어깨치기 하면서 점수 올려달라고 그래도 올려줄 수가 있나. 객관식인데 답이 4번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맞게 해줘. 그래서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시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면 시험도 객관식으로 봐야 된다. 주관식은 감정이 개입되니까. 이에 비해서 목적적 행위론은 시험 평가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험이야 주관식 시험이건 객관식 시험이건 뭔 상관이 있냐. 주관식 시험이라고 객관적 평가를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그러거든. 지금 이제 사법시험 다 끝났지만 사법시험이 그렇거든. 2차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누군가를 알면 내가 대학 교수면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 막 좋은 점수 막 주고 싶을 거 아니냐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만 놔두고 이름 이거 뭐고 다 뗍니다. 번호만 놔둬. 그리고 3명의 교수한테 채점하라고 그래. 그래서 3명의 교수 성적을 평균을 내요. 그리고 교수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시험인지 모르지. 그냥 41023 요거 뭐만 있고 번호만 있고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지. 점수가 다 교수 3명이 점수 평가를 끝내면 그때서야 갖다 이름을 붙인다고. 객관적이야 안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이름도 모르고 누구 시험지인지 모르고 평가를 하니. 그래서 혹시 수험생이 암호를 쓸까 봐 사법시험 주관식 시험 답안지에 시험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을 쓰면 그건 실격입니다. 왜? 시험위원과 암호를 교환하는 걸로 봐서. 이제 대학교 시험지에서는 여학생들이 특히 맨 끝에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하트 뿅뿅 막 날리고 하잖아. 그럼 암만 해도 점수가 더 갈 거 아니냐고 귀여워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사법시험에서는. 공정성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주관식 시험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바로 구성 요건에 뭐가 들어가도 고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도 객관식 시험만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식 시험도 얼마든지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고의가 들어가도 괜찮다. 즉 평가만 객관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평가의 객체야 구성 요건에 객관적 요소가 들어가든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게 목적적 행위론이야. 정리를 하면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구성 요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주관적 요소는 전부 책임 요소로 가야 된다. 고의과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객체 평가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평가의 객체에 객관적 요소건 주관적 요소건 다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편 목적적 행위론자들도 부진정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가적 행위론의 문제점은 거의 해결합니다. 간혹가다 책을 보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이걸 해결 못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정확한 비판이 아닙니다.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라면 자기건 부작이건
얼마든지 목적적 행위론으로 설명이 가능해. 자, 조금 아까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이 빠져 죽는 걸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경우에 바로 이 M 머릿속에는 뭐가 있고 S를 방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그 목적을 실현했잖아요.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웬만큼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목적적 행위론의 소위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과실범입니다. 과실을 설명할 수 없어. 예를 들면 F가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G를 깜빡 졸다가 G를 들이받아가지고 G가 사망했습니다. 자, F의 머릿속에 G를 죽여버리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목적이 없었으면 뭐야? 행위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행위인데 목적이 없으니 행위가 아니고 구성요건 단계부터 이게 죄가 안 되는 행위로 바뀌어버려요. 과실범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이런 비판을 학자들이 막 하니까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때 이 F가 옆에 걸어가는 시녀의 멋진 각선미를 구경하다가 한눈을 팔다가 쥐를 덮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결과 발생 이외의 방향을 지향한 목적적 활동, 멋진 섹시한 여자 몸매를 구경하려는 목적을 수행하다가 결과를 발생시켰으니까 이것도 목적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재무덤을 판 겁니다. 그럼 정말 앞만 보고 잘 달려가다 사고를 냈다면 지나가는 여자 구경도 안 했다면 뭐 목적적 행위가 없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과실범을 거의 특히 과실범 중에서도 망각범. 망각범이 뭐지?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을 망각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 간수가 기차가 올 때 차단기를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차단기를 내리지 않아서 그 차단기가 안 내려가니까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경우 바로 깜빡 졸다가 내려야 할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부작위. 그걸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을 망각범이라고 하고 이 망각범의 경우에는 이 깜빡 졸았지 뭐 머릿속에 무슨 목적이라는 건 일체 없었잖아. 목적적 행위론의 절망의 영역입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돼. 목적적 행위론자들로는.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고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과실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행위론으로 거의 뭐 대부분 학자가 99% 이걸로 결론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행위론.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행동도 따라서 사회적 관련성을 넣지 않고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 단둘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좀 야한 말로 홀라당 벗고 선악과 나무 밑에서 색을 하던 뭐를 하던 뭔 상관이 있겠어? 단둘이 있는 데서. 그러나 전철 안에서 뭐 성행위를 하고 하면 뭐 그건 처벌되지. 왜? 전철 안에는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바로 그 사회적 관계에서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행위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형법상 행위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태도. 단 스스로 지배가 가능해야 돼. 스스로 지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배가 불가능한 건 안 되니까 스스로 지배가 가능한 인간의 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학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합니다. 과실범부터 부작위범부터 볼까요? 자, 엄마가 물에 빠진 지 자식을 일부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부러 구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사회적 비난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죠? M이라는 인간이 지 자식을 죽게 만들어 돈이 탐이 나가지고 사회적 의미 있고 인간의 태도, 그렇죠?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구하지 않는 태도. 스스로 지배 가능했어요? 못했어요? 뛰어들어가서 구할 수 있었거든. 지배 가능한 인간의 태도로서 요
M의 행위도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할 수 있고 F의 행위도 뭐 과실행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한눈 팔다가 또는 졸다가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쥐를 차로 덮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하죠? 애만 사람 목숨을 빼앗았으니. 자, 지배 가능한 인간의 태도 맞아요? 지배 가능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가능했지. 졸려면 졸음 쉼터에서 쉬었다 가야 할 일이지 졸면서도 무개념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였으면 이거 뭐 얼마든지 지배가 가능한 인간의 태도거든.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인간의 태도. 이 F의 행위성, M의 행위성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우리 형법학자들이 사회적 행위론으로 결론을 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유의성, 유체성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요. 사회적 의미와 인간의 태도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양쪽을 균형 있게 판단함으로써 정확한 행위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지금 우리 100%야. 사회적 행위론 아닌 형법학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 사회적 행위론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고의과실을 무엇의 요소로 볼까? 고의과실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봐요. 구속요건의 주관적 요소로도 하나가 있고 책임에도 고의가 하나가 있는데 고의의 내용이 조금 달라.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고의가 뭐라 했나? 전문용어로. 고의가 뭔가? 뭐 사실의 인식이고 그 사실이 뭐야? 구속요건, 객관적 구속요건. 구속요건의 객관적 요소, 요걸 두 글자로 사실이라고 하고 이걸 인식하는 게 고의거든. 그래서 구속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사실의 인식이고 책임으로서의 고의는 바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으로서의 고의인 겁니다. 그래서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인식도 하고 위법성의 인식도 있어야 고의범이 성립되고 사실의 인식이 없거나 사실의 인식은 있어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책임으로서의 고의가 탈락하기 때문에 책임 단계에서 고의에서 과실로 변태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형법상 과실범은 굉장히 드물어요.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는 많지 않습니다. 복습 좀 해볼까?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구파 객관주의 입장일까? 신파 주관주의 입장일까?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 신파죠. 구파에 의하면 결과를 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의 결과는 살인으로 죽였건 과실로 죽였건 똑같거든. 그래서 구파대로라면 고의에 의한 살인이건 과실치사건 둘 다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보지만 신파 입장에 의하면 고의범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지만 과실범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도 없고 혹시 처벌하더라도 엄청나게 가볍게 처리합니다. 살인죄는 폭행죄보다도 가벼운 게 살인죄야. 과실치사죄야. 살인죄는 무겁고 과실치사죄는 폭행죄보다도 가벼운 게 과실치사죄예요.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거든. 자, 따라서 행위론은 굉장히 어려운데 결론만은 알아야 된다고.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를 무엇의 요소로? 책임 요소로.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구속요건 요소로.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 구속요건에도 하나 있고 책임에도 하나 있는데 구속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사실의 인식, 책임으로서의 고의는 위법성의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간의 관계, 사실 인식했는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걸 고의로 볼 것이냐 과실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학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법성의 착오에서 고의설 책임설을 배운다는 건 완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이제 행위론이 끝나면서 뭐 범죄론 체계가 완전히 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의설, 책임설 가서 요걸 좀 보면 이제 소위 파이널 마지막 마무리가 여기 위법성의 인식과 착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저 뒤에서 보게 될 것이요. 행위의 주체와 객체, 인격적 행위론은 그냥 넘어가고 의미도 없는 행위론이니까 행위의 주체와 객체 조금 쉬었다가 행위의 주체와 객체 봅시다.